1916년 한반도 북쪽 끝자락 신의주. 살을 내는 듯한 간바람보다 더 차가운 눈빛을 가진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경찰 배지보다 실파이프가 더 권위 있던 야만의 시대. 그곳에서 소년은 팬 대신 싸움을, 친구 대신 적을 먼저 배웠습니다. 훗날 대한민국 전체가 그의 이름 석자 앞에서 숨을 죽이게 될 줄은 당시 신의주 바닥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는 무리짓지 않았고 도구를 쓰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몸뚱어리 하나로 거대한 조직들을 정리해버린 유일무이한 존재였습니다. 만약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진짜 사나이들의 피냄새나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강력했던 형님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제가 그 전설을 다시 깨워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그가 아직 전설이 아닌 문제아로 불리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신의주는 말 그대로 정글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밀수꾼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거친 일꾼들, 그리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는 어설픈 건달들이 뒤엉켜 있었죠. 이성순. 겉보기엔 그저 마르고 평범한 청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굶주린 짐승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싸움 방식은 당시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보통의 주먹패들이 폼을 잡고 자세를 취할 때 그는 이미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전매 특허, 공중거리 박치기였죠. 수십 미터를 순식간에 좁혀 날아와 이마로 상대의 안면을 꽂아버리는 그 기술은 맞는 사람 입장에선 마치 대포알이 날아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번 걸리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병원 밥을 먹거나 아니면 아주 긴 잠을 자게 되거나 둘 중 하나였죠. 어느 날 신의주 뒷골목을 주름잡던 한 패거리가 이성순의 구역을 건드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0명 남짓한 덩치들이 강목과 쇠붙이를 들고 그를 포위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오줌을 지리며 무릎을 꿇었을 상황. 하지만 이성순은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그들을 쳐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형씨들, 오늘 날씨도 좋은데 굳이 뼈 좀 맞춰야겠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선두에 서 있던 행동대장이 허수아비처럼 쓰러졌습니다. 그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청소였죠. 이성수는 마치 춤을 추듯 놈들의 사이를 누비며 정확히 급소만을 노려 하나둘씩 바닥과 키스하게 만들었습니다. 도구를 든 놈들은 팔을 못쓰게 만들었고 발을 쓰는 놈들은 다시는 걷기 힘들게 만들어줬습니다.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골목은 신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20명의 건달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뒹굴고 있을 때 이성수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신의주 바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리짓지 않고 홀로 다니며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맹수로, 호랑이보다 표독스럽고 표범보다 빠른 그 동물. 그때부터 그는 시라손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의주는 이 거대한 야수에게 너무 좁은 우리였습니다. 동네 건달 몇 명을 교육시키는 것으로는 그의 끓어오르는 피를 식힐 수 없었죠. 그는 국경 너머 더 크고 위험한 냄새가 나는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사마페, 그리고 대륙을 떠도는 수많은 낭인들이 서로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성수는 짐을 쌌습니다. 아니, 사실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튼튼한 몸뚱어리와
두 주먹, 그리고 언제든 상대를 보내버릴 준비가 된 배짱이면 충분했으니까요. 그는 기차에 몸을 실으며 다짐했습니다. 진짜 사냥터로 간다. 이제 막 발톱을 드러낸 시라소니가 향한 곳은 낭만과 음모가 춤추는 마의 도시 상하이였습니다. 과연 그곳의 늑대들은 이 낯선 조선의 맹수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화 대륙을 피로 물들인 시라소니의 상하이 시절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가 어떻게 맨산손 하나로 대륙의 형님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댓글로 시라소니 4글자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경을 넘은 시라소니가 발을 디딘 곳은 마경, 상하이였습니다. 당시 상하이는 동양의 파리라고 불리며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을 밝혔지만 그 불빛 뒤 그림자 속에는 온갖 욕망과 배신, 그리고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죠.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사마페, 서양의 마피아, 그리고 조선에서 건너온 망명객과 깡패들이 뒤엉켜 하루가 멀다 하고 세력 다툼을 벌이던 말 그대로 인후의 마경이었습니다. 보통 이 바닥에서 이름정 날린다는 오야붕들은 혼자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덩치 큰 어깨들을 병풍처럼 두르고 검은 세단에서 내리며 위세를 떨기 마련이죠. 하지만 시라소니 이성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그의 낡은 코트 자락에는 그 흔한 연장 하나 숨겨져 있지 않았고 그의 뒤에는 굽신거리는 부하 한 명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그림자만을 친구 삼아 상하이의 밤거리를 유령처럼 배회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 비쩍 마른 조선 촌놈이 겁도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웃거려 라며 말이죠. 하지만 그 비웃음이 공포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상하이 프랑스 조개지에 위치한 거대한 도박장. 이곳은 대륙의 거대 조직이 관리하는 구역으로 현지 경찰들조차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허름한 차림의 시라소니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판돈이 오가는 테이블 사이를 무심하게 지나치다 한 조직원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어이,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죽고 싶어? 험악한 인상의 사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순식간에 십수명의 조직원들이 시라소니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번뜩이는 연장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라소니는 하품을 하듯 목을 뚜둑 꺾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갈 길 가려는 사람 붙잡고 뭐하는 짓들이야. 귀찮게 하지 말고 비켜. 그 말은 기름통에 성냥을 던진 격이었습니다. 이 건방진 놈이 하는 고함과 함께 사방에서 칼날과 쇠파이프가 날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박장 안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시라소니의 몸이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솟구쳤습니다. 그의 전매 특허인 공중거리 박치기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퍽 하는 소리는 수박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안면이 함몰되는 끔찍한 파열음이었죠. 선두에 섰던 거구의 사내가 비면도 지르지 못한 채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 일종의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10여 명의 무장한 깡패들이 덤벼들었지만 시라소니의 옷자락 하나 스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놈들의 주먹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무릎과 팔꿈치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이마로 정확하게 급소만을 타격했습니다. 놈들의 관절이 꺾이고 이빨이 바닥에 흩뿌려지는 데는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놈은 벽에 처박혀 기절했고 한 놈은 무릎이 반대로 꺾여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도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구경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칼을 든 놈이 찌르기도 전에 시라소니의 발이 놈의 턱을 울려붙였고 놈은 허공에서 한 바퀴를 돌며 기절해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놈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칠 때 시라소니는 다가가 그의 어깨를 툭툭 털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서 전해라. 조선에서 온 이성순이가 다녀갔다고. 다음에 또 길 막으면 그땐 병원이 아니라 땅속으로 보내준다고. 그날 밤의 사건은 삽시간에 상하이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도구 하나 없이 맨주먹으로 무장한 조직원 수십 명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괴물. 중국의 삼합회도 일본의 야쿠자도 이 독불 장군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잡으려고 자객을 보내도 돌아오는 건 묵사발이 된 자객들 뿐이었고, 돈으로 매수하려 해도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상하이의 거물급 오야붕들은 그를 탐냈습니다. 내 밑으로 들어오면 상하이의 절반을 주겠다는 제안도 있었죠. 하지만 시라소니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누구 밑에서 꼬리 흔드는 개가 아니다. 나는 나다. 그는 그 어떤 조직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 고독한 늑대 그 자체였습니다. 상하이의 뒷골목에서 이성순이라는 이름은 곧 공포이자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약한 상인들을 괴롭히는 양아치들을 보면 참지 않았고, 거대 조직이 힘으로 횡포를 부리면 혈혈 단신으로 쳐들어가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시라소니는 대륙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늑이 그를 그곳에 계속 머물게 두지 않았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조국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하이의 왕자나 다름없던 명성을 뒤로하고 시라소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간 서울은 해방의 기쁨보다는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화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조선의 주먹 황제라 불리는 거대한 산 김두한이 버티고 있었죠.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한다지만 이제 진짜 호랑이가 돌아갑니다. 과연 서울의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다음화 전설과 전설의 만남. 시라소니 vs 김두한, 그리고 서울 명동과 종로를 가로지르는 사나이들의 숨막히는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강력하게 박아주시고 댓글로 합류라고 남겨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로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1945년 8월 해방의 환호성이 한반도를 뒤덮었지만 그 환호가 잦아들 무렵 서울의 뒷골목은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일제 경찰이 물러간 자리는 곧 힘의 공백이 되었고, 그 틈을 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수많은 조직들이 서울을 조각내어 삼키고 있었죠. 명동, 종로, 동대문. 구역마다 주인을 자처하는 자들이 깃발을 꽂고 세력을 과시하던 혼돈의 시대. 바로 그 시기에 대륙의 전설 시라소니 이성순이 서울역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의 귀한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상하이에서 날고 기던 놈들을 맨손으로 때려잡던 그 시라소니가 왔다. 서울의 건달들은 긴장했습니다. 늑대가 돌아왔으니 동네 개들이 떨 수밖에요. 하지만 당시 서울에는 이미 거대한 산맥이 하나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종로의 맹주,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었습니다. 김두한은 수천 명의 부하를 거느린 거대 조직의 우두머리였고, 시라소니는 여전히 홀로 다니는 독고다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과연 시라소니가 김두한 앞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을까? 아니면 둘이 붙어 서울이 반으로 쪼개질까? 호사가들은 이 세기의 대결을 정치느라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종로의 한 요정.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두 거인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두한의 등 뒤에는 기라성 같은 부하들이 도열해 있었지만
시라소니의 뒤에는 오직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뿐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김두한의 부하 하나가 시라소니의 태도가 건방지다며 나설 기세였지만 김두한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았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이 비쩍 마른 사내가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해온 놈들과는 차원이 다른 괴물이라는 것을요. 시라소니 역시 김두한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카리스마를 느꼈습니다. 잠시 후 김두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좌중은 얼어붙었습니다. 천하의 김두한이 자신보다 나이가 조금 많다는 이유만으로 초면인 상대에게 형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나이가 진짜를 알아보는 존중이었습니다. 시라소니 역시 시익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우님, 소문은 익히 들었네. 배짱 한번 두둑하구만. 피 튀기는 혈투 대신 뜨거운 술잔이 오갔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조직과 조직의 결합이 아닌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의 약속이었죠. 이 소식이 터지자 서울의 주먹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호랑이 등에 날개가 달렸다. 김두한이라는 거대한 조직력과 시라손이라는 최강의 무력이 손을 잡았으니 서울 바닥에서 그들을 건드릴 자는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라소니의 본성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두한의 그늘 아래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동과 종로 거리를 마치 제 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녔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해방의 혼란을 틈타 힘없는 상인들을 갈취하고 여자들을 희롱하며 일본 놈들보다 더 악질적으로 구는 신은 양아치들이 설치고 있었습니다. 시라소니는 그런 꼴을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명동의 한 다방, 갓 조직을 결성해 기세 등등하던 한 패거리가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 여기 장사하기 싫어? 그때 구석자리에서 신문을 보던 시가소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끄러워서 신문을 못 읽겠네. 좀 조용히들 하지? 패거리 중 행동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늘다리는? 죽고 싶어 환장했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시라소니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따닥 하는 소리와 함께 행동대장의 무릎이 꺾이고 턱이 돌아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너희 같은 놈들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병원에 가서 죽이라도 좀 먹고 와라. 나머지 놈들이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시라소니는 좁은 다방 안을 날아다니며 놈들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놈들은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강제 취침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5분 후 다방 안에는 신음소리만 남았고 시라소니는 다시 자리에 앉아 식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질서를 잡았습니다. 조직의 이름도 뒷배도 없이 오직 자신의 주먹 하나로 말이죠. 썩어빠진 건달들에게 시라소니는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시라소니가 떴다 라는 말만 들려도 양아치들은 쥐구멍을 찾아 숨기 바빴습니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지만 권력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는 돈을 쫓지 않았지만 돈 많은 자들도 그 앞에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그의 독보적인 행보와 타협 없는 성격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시대는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먹들이 정치판의 더러운 하수인이 되기를 강요받던 시절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수한 주먹의 시대가 저물고 음모와 배신이 판치는 정치 깡패의 시대. 그 중심에 동대문의 제왕 이정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김도환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주먹을 정치를 위한 도구로 생각했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시라손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그 카드가 자신의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찢어버려야겠죠. 다음화, 정치라는 거대한 늪에 빠진 주먹 세계, 그리고 시라손이를 노리는 이정재의 검은 유혹과 거절. 사상 최악의 린치 사건이 서서히 태동하는 그 숨막히는 전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안전벨트 매십시오.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반도는 불바다가 되었고 서울의 주먹들도 총을 들거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3년간의 지옥 같던 전쟁이 휴전으로 멈추고 다시 찾은 서울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곳에서 유일하게 솟아난 것은 탐욕스러운 권력의 욕망뿐이었습니다. 자유당 정권 시절, 정치는 부패했고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줄 손발이 필요했습니다. 주먹 세계는 더 이상 낭만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양복 입은 신사들이 주먹들에게 돈봉투와 권력을 미끼로 던지며 반대팔을 손 좀 봐달라고 청탁하는 이른바 정치 깡패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중심에 동대문파의 보스 이정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씨름판의 장사 출신으로 명석한 두뇌와 잔인한 수완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건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먹 조직을 기업처럼 군대처럼 운영하며 정치 권력의 핵심부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야망은 끝이 없었고 동대문을 넘어 서울 전체, 아니 대한민국 전체를 자신의 발 아래 들어했습니다. 이정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자 동시에 가장 탐나는 먹잇감은 바로 시라손이었습니다. 김두한은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판으로 뛰어들었고 명동파의 이화룡은 독자 노선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라손이는 여전히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정재는 계산했습니다. 저 미친 호랑이를 내 우리에 가둘 수만 있다면 천하를 얻는 건 시간 문제다. 이정재는 시라손이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엔 정중했습니다. 최고급 요정에서 술상을 차리고 두둑한 용돈을 쥐어주며 형님 대우를 깎듯이 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정착하시죠. 제 조직에 고문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형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됩니다. 돈과 명예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평생을 떠돌이로 살아온 시라손이에게 안락한 노후를 보장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라손이는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정재의 눈빛 뒤에 숨겨진 탐욕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정재야, 나는 넥타이 매는 체질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판 개노릇하는 건 더더욱 싫고 술이나 마시자.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시라손이를 회유했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의리로 호소하며 그를 자신의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라손이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자유가 좋다. 오히려 시라손이는 이정재의 속을 긁어놓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동대문 상인들이 이정재의 부하들에게 뜯기는 걸 보면 야, 너네 오야붕한테 가서 전해라. 벼룩에 간을 내먹지 말라고 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이정재의 사무실에 불쑥 찾아가 용돈 좀 줘라, 밥 사 먹게 라며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재의 부하들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이었지만 시라손이가 워낙 큰 형님 대우를 받는 데다 싸움 실력이 괴물이라 감히 대들지 못했습니다. 이정재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존경은 증오로 바뀌었고 필요는 사리로 변질되었습니다. 자신의 제국을 완성하기 위해선 통제 불가능한 변수를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시라소니가 명동파의 이화룡과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까지 들려오자 이정재는 결단을 내립니다. 길들일 수 없는 맹수는 죽여야 한다. 이정재는 참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먹 역사상 가장 비열하고 잔혹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정당당한 1대1 승부가 아닌 완벽한 사냥. 덫을 놓고 미끼를 뿌리고 테러를 차단한 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숨통을 끊어놓는 말 그대로 도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라소니의 유일한 약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의리와 방심이었습니다. 시라소니는 자신을 형님이라 부르는 아우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대문파의 이인자, 유지광이나 김기용 같은 인물들과는 꽤나 친분이 있었기에 그들이 자신에게 칼을 겨눌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953년 8월, 덥고 습한 어느 날 시라소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동대문 상인연합회 사무실로 좀 와주십시오. 급히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라소니는 아무런 의심 없이 빈손으로 털레털레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을 애써 무시한 채 말이죠. 그는 몰랐습니다. 그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의 전설이 피로 얼룩지게 될 것임을. 다음 화, 한국 누아르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좁디 좁은 켈로 부대 사무실에서 벌어진 시라소니 린치 사건의 전말이 공개됩니다. 수십 개의 흉기와 날아드는 석회가루 속에서 고독한 맹수가 어떻게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잔혹한 현장을 목격할 준비가 되셨다면 준비 완료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제 숨 쉴 틈도 없습니다. 1953년 8월, 늦여름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켈로 부대 사무실. 겉으로는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였지만 그날 그곳은 완벽하게 설계된 도살장이었습니다. 이정재는 시라소니를 유인하기 위해 6.25 전쟁 상위군인들의 생계 지원 문제를 논의하자는 거절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약자를 돕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시라소니의 성정을 이용한 것이었죠. 시라소니가 건물 입구에 들어섰을 때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아우들이 나를 하는 생각에 그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컥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 테러가 차단되었습니다. 그 좁은 사무실 안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정재의 정예부대, 동대문 사단에 별동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강목, 쇠파이프, 낫, 그리고 도끼 같은 살벌한 연장글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라소니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함정이구나. 형님, 죄송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어쩔 수 없습니다. 행동대장 조열승의 말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죽여라! 하는 고함과 함께 사방에서 흉기가 날아들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그 기세에 눌려 심장마비가 왔을 상황. 하지만 시라소니는 시라소니였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첫 번째 공격을 피하고 책상을 뒤엎어 방어벽을 만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은 시라소니에게 불리했습니다. 그의 장기인 공중거리 박치기를 할 공간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는 짐승 같은 감각으로 싸웠습니다. 날아오는 강목을 팔로 막아 부러뜨리고
주먹으로 상대의 명치를 꽂아 숨통을 끊어 놓았습니다. 서너 명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숨어있던 놈들이 하얀 가루를 허공에 뿌렸습니다. 석회 가루였습니다. 으악! 시라소니의 시야가 하얗게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 속에 그는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비겁하고 치졸한 수법이었지만 놈들에게는 사냥의 완성이었습니다. 눈이 먼 맹수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다. 쳐라! 무자비한 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파이프가 그의 머리를 강타했고 낫이 그의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시라소니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닥치는 대로 주먹을 휘둘렀지만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수십 개의 군화발이 그를 짓밟았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려 다시는 걷지 못하게. 잔인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쓰러진 시라소니의 다리를 향해 쇠망치와 삽자루를 내리찍었습니다. 우지끈 하는 끔찍한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해체 작업이었습니다. 시라소니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널브러진 시라소니. 움직임이 멈추자 그제야 놈들은 물러났습니다. 바닥은 흥건한 피로 미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이정재의 오른팔 유지광은 싸늘한 눈으로 그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확인했습니다. 끝났다. 이제 시라소니는 없다. 그들은 시라소니가 죽었다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영원히 불구자가 되어 재기불능일 것이라 확신하고 그를 길바닥에 내다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주먹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사나이, 그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았던 전설이 비겁한 덫에 걸려 처참하게 찢겨나간 순간이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시라소니가 당했다. 이정재가 기어이 사고를 쳤다. 명동파 이화룡은 분노에 치를 떨었고 김두한조차 너무 심했다며 혀를 찼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시라소니는 사경을 헤맸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난 게 기적입니다. 하지만 다시 걷기는 힘들 겁니다. 운동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시라소니의 뼈는 부러졌을지언정 그의 심장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맹수는 상처를 입었을 때 가장 독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깁스를 한 채 천장을 바라보는 시라소니의 눈빛은 죽은 동태 눈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정재, 내 다리 하나에 네 목 하나다. 복수의 사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몸은 망가졌습니다. 예전처럼 날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 그는 평생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것을 손에 쥐기로 결심합니다. 다음화,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귀. 망가진 몸을 이끌고 쇠지팡이 속에 칼을 숨긴 채 이정재를 찾아 나서는 시라소니의 처절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피에는 피, 폭력에는 더 큰 폭력. 과연 그는 원수의 심장에 칼을 꽂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그의 핏빛 발걸음에 따라오십시오. 병원에서의 나날은 시라소니에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진단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천하를 호령하던 두 다리가 썩은 나무 토막처럼 굳어가는 꿀을 보며 그는 매일 밤 이를 갈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화려한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빨 빠지고 발톱 뽑힌 늙은 고양이였죠. 하지만 시라소니는 포기를 모르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끔찍한 고통을 씹어삼키며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뼈가 덜 붙은 다리로 억지로 일어서다 넘어지기를 수천 번. 바닥을 기면서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정재 기다려라. 내 기어이 살아서 니놈 앞에 서겠다. 기적적으로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날렵한 몸놀림은 불가능했습니다. 공중거리 박치기도 바람 같은 스텝도 이제는 추억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맨주먹으로는 안 된다. 평생을 사나이는 주먹 하나면 된다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철칙을 깼습니다. 그는 낡은 코트 안쪽에 도구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품속에는 예리하게 날을 세운 단도를, 한 손에는 묵직한 쇠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단순한 보행 보조구가 아니었습니다. 유사시에는 뼈를 부수는 둔기이자 숨겨진 칼날이 튀어나오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차가운 금속성 쇳덩이, 권총까지 구했습니다. 낭만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생존과 사륙의 시대였으니까요. 퇴원 후 시라소니는 유령처럼 서울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딱, 딱, 딱. 쇠지팡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만 들려도 동대문파 조직원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쳤습니다. 시라소니가 칼을 차고 다닌다더라, 이정재를 죽이러 온다더라 라는 소문은 공포가 되어 동대문을 휘감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동대문파의 중간 보스들을 하나둘씩 찾아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내 다리가 좀 쑤시는데 누가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서 말이야. 혹시 자네는 알고 있나? 그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피를 봤습니다. 쇠지팡이가 휘둘러질 때마다 놈들의 뼈가 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자비가 없었습니다. 이정재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수백 명의 부하가 건물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피트성이가 든 시라소니가 쇠지팡이를 질질 끌며 자신의 침실문을 여는 꿈이었죠. 이정재는 경호원을 늘리고 자신의 동선을 매일 바꿨습니다. 천하의 권력자 이정재가 한 명의 불구자를 두려워하여 숨어 지내는 꼴이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이정재가 국회에 출마하기 위해 연설을 하러 온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시라소니는 품속의 권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모든 걸 끊는다. 그는 군중 틈에 섞여 이정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거리는 30m. 충분했습니다. 연단에 이정재가 올랐습니다. 뻔뻔한 얼굴로 국민을 위하겠다는 위선을 떨고 있는 그 얼굴. 시라소니의 손이 코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방아쇠의 감촉이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이제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이정재의 머리통이 날아갈 것이고 자신의 복수는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 시라소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아내,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종교적 깨달음.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안 되는 구절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저놈을 죽이면 나도 저놈과 똑같은 괴물이 되는 것 아닌가? 복수가 끝나면 내게 남는 건 무엇인가? 살인자라는 낙인과 또 다른 복수의 사슬뿐이지 않은가? 시라소니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움켜쥐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정재를 노려보며 나직이 내뱉었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이정재. 네 목숨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맡기마. 그는 군중을 헤치고 뒤로 돌아 걸어갔습니다. 쇠지팡이 소리가 멀어질수록 그의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과거와의 작별이자 진정한 의미의 승리였습니다. 자신이 짐승이 아닌 인간임을 증명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라소니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심판은 생각보다 빠르고 잔혹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4.19 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이정재에게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다음화 마지막 이야기. 혁명 재판정에 선 정치 깡패들, 그리고 사형수가 된 이정재. 그를 바라보는 시라소니의 마지막 시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먹들의 쓸쓸하고도 비참한 최후가 공개됩니다. 전설의 마지막 장을 함께 하시려면 구독 버튼을 확인해 주세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1960년 4월, 성남 민심의 파도가 대한민국을 뒤덮었습니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함성 속에 이승만 정권은 무너졌고 그들의 사냥개 노릇을 했던 정치 깡패들의 세상도 끝장이 났습니다. 권력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천년만년 갈 줄 알았던 이정재, 유지광 등은 줄줄이 체포되어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혁명재판소의 공기는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이정재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동대문의 제왕은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검사는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열거했습니다. 살인, 폭행, 협박, 선거방해. 그 죄목만 읊어도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이정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시라소니 린치 사건을 사주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이정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증인석에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쇠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룩이며 등장한 그는 바로 시라소니 이성순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면전에 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라소니가 이정재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복수의 수순이니까요. 판사가 시라소니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이정재가 당신에게 끔찍한 린치를 가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시라소니의 입술에 꽂혔습니다. 이정재조차 떨리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시라소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의주의 칼바람, 상하이의 혈투, 그리고 그 좁은 사무실에서의 끔찍했던 난도질. 분노가 치밀어 오를 법도 했지만 그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 양반, 다 지나간 일입니다. 깡패가 싸우다 보면 맞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정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친구, 어차피 곧 갈 사람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돌 하나 더 얹어서 뭐 하겠소. 나는 원한 같은 거 없소. 다 용서했습니다.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판사도, 방청객도, 그리고 이정재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 그것은 깡패의 의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구원이자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품격이었습니다. 이정재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회한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라조니의 그 한마디가 이정재에게는 사형 선고보다 더 뼈아픈 형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남자가 정신적으로는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결국 이정재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깡패입니다. 깡패는 깡패답게 죽겠습니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말이죠. 그의 죽음과 함께 한국 주먹계의 한 시대, 정치 깡패라는 오욕의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그 후 시라소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은둔했습니다. 더 이상 주먹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인이 되어 교회에 나갔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누가 시비를 걸어도 허허 웃으며 넘겼고 과거의 무용담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어이, 시라소니 형님 아니요?" 하고 물으면 그는 그저 손사래를 치며 "사람 잘못 보셨소. 나는 그냥 힘없는 늙은이요."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1983년 1월 전설의 맹수 시라소니 이성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66세. 그가 떠난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후배 건달들이 찾아와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슬퍼한 것은 단순히 큰형님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떠남으로써 주먹 하나로 세상과 맞서던 낭만 주먹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조폭들은 기업화되고 지능화되었습니다. 주먹보다는 돈과 법을 무기로 삼고 의리보다는 이익을 쫓습니다. 하지만 시라소니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거칠고 투박했지만 자신만의 원칙이 있었고 비굴하게 무릎 꿇느니 서서 죽기를 택했던 진정한 야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라소니라는 인물을 통해 지금은 사라져버린 어떤 야성과 순수를 그리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법과 제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가끔은 맨주먹 하나로 부당한 세상에 맞서 싸우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망 말입니다. 시라소니 이성순, 신의 주에서 불어온 바람은 이제 멈췄지만 그의 전설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고독한 늑대 시라소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또 다른 전설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저는 더 강력하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